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내 길을 걸어왔습니다. 열심히 하는 게 식구를 먹여 살리는 일이라 생각하며 누구보다 노력했습니다. 50이 된 지금 주위를 돌아보니 사람들은 모두 남이 되었습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렇지 못해도 가족들에게는 여유로운 삶을 주고 싶었죠. 그래서 계속 달렸습니다. 그게 삶의 정답이냐. 힘들어도 참고 버텼습니다. 어느 날 50이 되어 문득 생각해보니 인생은 쉼 없이 달리는 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토록 열심히 일했어도 세상은 나를 그렇게 대하진 않더군요. 오히려 외로움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공자께서는 나이 40을 부록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일에도 흔들림이 없다는 말이죠. 공자께서 살았던 시대보다 훨씬 윤택하고 교육을 잘 받은 우리지만 50이 넘어서도 여전히 이런저런 이유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집을 못 사서 아직 전세로 살고 있거나 똘똘한 집 한 채를 장만했지만 원리금을 갚느라 아직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죠. 자식 대학 등록금 걱정, 자식 시집 장가를 보낼 때 나처럼 고생하지 않게 하려면 밑전을 마련해줘야 된다는 생각에 지금도 제대로 된 취미생활을 못하고 희생하고 있지요. 과연 공자처럼 세상의 어떤 흔들림에도 유혹당하지 않으려면 얼마나 수련이 필요한 걸까요? 혹시 세상을 원망하고 계신가요? 지금까지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꺾이지 않을 꿈과 흔들리지 않는 뜻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20살의 미숙함, 30의 치열함, 40의 흔들림도 줄어든 50은 일관성 있는 일을 시작하기에 아주 좋은 나이입니다. 공자가 말하는 50은 지천명이죠. 하늘의 뜻을 알게 되는 나이죠. 이 세상에서 나의 할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만한 나이입니다. 50이 가장 시작하기 적당한 때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그대로 두십시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합니다. 지인과의 비교도 멈추세요. 타인의 피라미드를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내 가슴 속에 있는 답을 세우세요. 각자가 다른 답을 지니고 있습니다. 비교할 필요 없어요. 좋아하고 집중하고 싶은 일을 생각해보세요. 그것을 꾸준히 해보는 겁니다. 나이 50에 비참해지지 않고 자신의 삶을 바로 세워주는 공자의 가르침을 한번 들어보시죠.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빨리 하려고만 하지 말고 작은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마라. 빨리 하려고 하면 달성하지 못하고 작은 이익을 보다 보면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 쉼 없이 달리면 먼저 도착할 줄 알았습니다.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 속에 달리기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먼저 도착하면 더 많이 쉴 수 있고 더 즐거운 삶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50이 되었습니다. 50이 되어 돌아보니 인생은 쉼 없이 달린다고 먼저 도착하는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도착한다고 해서 더 많이 쉴 수 있고 더 많이 즐거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렸지만 오라는 방향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오라는 쪽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뛰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지만 되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달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남들처럼 달렸으나 뚜렷한 목표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쉼 없이 달리면 먼저 도착할 줄 알았습니다.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 속에 달리기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먼저 도착하면 더 많이 쉴 수 있고 더 즐거운 삶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50이 되었습니다. 50이 되어 돌아보니 인생은 쉼 없이 달린다고 먼저 도착하는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도착한다고 해서 더 많이 쉴 수 있고 더 많이 즐거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렸지만 오라는 방향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오라는 쪽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뛰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지만 되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달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남들처럼 달렸으나 뚜렷한 목표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피었으나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꽃은 피었으나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어려서 총명했으나 커서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학은 했으나 부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부업은 했으나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업은 했으나 승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승진은 했으나 임원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원은 됐으나
대표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대표는 됐으나 명예롭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라고 노래한 시인이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따뜻하게 꽃잎을 피웠듯 젖지 않고 가는 삶은 없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꽃을 피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싹은 내 의지와 무관하게 트이지만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비에 젖고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많은 것을 이겨내야 가능한 것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온 건 우리 자신의 의지가 아닙니다. 인연과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자신의 의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늘의 영역으로 돌려 인명은 제천이라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 있다고 옛사람들이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모든 건 다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인간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시작에는 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40은 꽃을 피우기에 가장 적당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장 왕성하게 노력하는 시기, 가장 치열하게 살아가는 40대가 인생의 아름다운 꽃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수입이 가장 많은 시기, 가정적으로도 활기가 가장 넘치는 시기, 직장에서도 승진하기 가장 좋은 시기, 신체적으로도 활기왕성한 나이,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기 좋은 시기로 인생의 꽃을 피울 가장 좋은 시기가 바로 부록의 40대인 듯합니다. 열매 맺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50대가 아닐까 합니다. 꽃이 핀다고 바로 열매가 맺어지는 건 아닙니다. 열매는 자라고 익어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리지 않고 맺는 열매가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달콤한 열매도 다 기다리면서 익었나니, 여름과 겨울을 기다리면서 천년 향기를 만들었나니 기다리지 않고 맺는 열매가 어디 있겠습니까? 50에 서서 그간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한다면 인생의 열매를 맛본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아직 뭔가 아쉬움이 남는다면 잠깐 멈추고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때야말로 인문학의 힘이 필요합니다. 역사, 문학, 철학, 고전의 도움이 필요할 때입니다. 50은 인문학을 공부하기에 참으로 적당한 시기입니다. 타인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입니다. 스스로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책을 읽는 50대의 독서가 바로 인문학의 시작입니다. 옛사람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그게 역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게 문학입니다.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왜 살아가는 것인가? 그게 철학입니다. 누구에게나 적용해도 좋을 오래된 지혜가 담긴 이야기는 무엇인가? 그게 고전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제자의 죽음 앞에서 싹은 트였으나 꽃을 피우지 못하는 수가 있고 꽃은 피었으나 열매 맺지 못할 수도 있다며 공자는 안타까워했습니다. 2500년이 지났지만 공자는 지천명의 사람들에게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꽃을 피웠으면 제발 열매까지 맺어보자고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마음에 드는 열매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50대를 잘 보내라 합니다. 억울해서라도 한 번 더 힘을 내고 도전할 수 있는 나이가 50대라 합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면 더 가치 있는 자신과 세상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할 한 번 더 자신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절호의 시간이 50대라 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자기에게서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찾는다. 공자보다 약 70여 년 전에 태어난 철학의 아버지 탈레스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타인에게 충고하는 일이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를 아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며 올바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타인을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실주의자 공자께서도 말했습니다. 군자는 잘못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으려 노력하지만 소인은 타인에게서 찾으려 한다고 했습니다. 리더는 원인을 자기 내부에서 찾으려 하지만 보통 사람은 원인을 외부로 돌리려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타인을 책망하거나 원망할수록 발전은 멀어져 갑니다. 스스로 되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점점 뒤처지게 됩니다. 부부의 자리에 서면 배우자를 탓하고 부모의 자리에 서면 자식을 탓합니다. 자식의 자리에 서면 부모를 탓하고 형제의 자리에 서면 형제 자매를 탓합니다. 팀장의 자리에 서면 팀원을 탓하고 팀원의 자리에 서면 팀장을 탓합니다. 사장은 직원을 탓하고 직원은 사장을 탓합니다.
운전석에 앉으면 보행자를 탓하고 보행자의 위치에 서면 운전자를 탓합니다. 선생의 위치에 서면 학생을 탓하고 학생의 위치에 서면 선생을 탓합니다. 고객의 입장에 서면 점원을 탓하고 점원의 입장에 서면 고객을 탓합니다. 어른은 아이를 탓하고 아이는 어른을 탓합니다. 사람의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내가 만족스럽다면 누구 때문일까요? 지금의 내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 또한 누구 때문일까요? 나이 50의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이 내가 아니라면 앞으로 만들어질 나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마음에 든다면 굳이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대답해야 합니다. 과연 그 원인이 나였는지 아니면 타인이나 외부 조건에 있었는지 말입니다. 지금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다면 타인에게서 원인을 찾고 싶기 때문입니다. 부모든 형제든 상사든 친구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누구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고 싶다면 약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역시 부모든 형제든 상사든 친구든 마찬가지입니다.